오늘 시간에는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늘 시간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순서는 일단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산업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예측이 좀 가능합니다. 특히 반도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불리는 것들,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기업이고 세계 시장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약하다라고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어느 분야가 유망할 건지 여러분들도 아마 예측은 대략 되실 겁니다. 기존에 없었던 산업에서 반도체가 사용이 될 때 그리고 그 시장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면 미래가 매우 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나서 가장 활성화된 시장은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그리고 그 이후에 치료제에 대한 시장이었죠.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주도권을 잡은 기업들이 승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반도체를 쓰지 않았던 아니면 적게 썼던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분야에 반도체 기술은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죠. 즉 우리가 한 5년 전만 해도 휴대폰 안에 카메라가 한 개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 같으면 모듈이 되게 여러 개가 들어가죠. 즉 만약에 한 5년 전쯤에 카메라 모듈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이 요즘은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이 되죠. 특히 자동차에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그 카메라 모듈이 사용되는 개수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겠죠. 또 그 회사에서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해도 큰 이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미래의 기술을 예측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베라세미콘 회사의 권건태 이사님 그리고 실리콘타임즈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검색을 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료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시장이라고 하면 메모리가 됐든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 반도체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시장 규모를 낸 겁니다. 근데 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99년도 즉 90년대 후반이죠. 그 다음에 2017년도까지 완만하게 상승을 해왔어요. 연간 3.2%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인 거죠. 그러다가 2018년, 19년에 조금 더 급격하게 경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코로나가 닥치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을 예측을 하고 산업이 침체기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상은 거꾸로 됐죠. IT 쪽에서는 인력 수요가 폭증했어요. 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을 해왔던 대신에 배달 앱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근무라든지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IT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어요. 그래서 전자정보통신공학부 학생들의 취업률도 급격히 상승하죠. 즉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기업은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인력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인력이라고 하는 게 실은 굉장히 고정적인 변수예요. 즉 어떤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구하려고 하면 그 인력들은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받은 친구들이 그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성장하면, 인력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자들의 몸값이 급격히 상승하죠. 그래서 우리가 2, 3년 전부터 개발자들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뉴스들을 또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즉 시장이 성장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그 인력 자체는 굉장히 고정적인 변수기 때문에 몸값이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더라도 추세는 아마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때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즉 우리가 기존까지는 데이터들을 어디에 하드디스크나 아니면은 아주 작은 규모의 인터넷에 저장을 하는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한 메모리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가장 큰 수요처 중에 하나는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일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즉 기존의 2017년도 이전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용량과 2022년도, 2023년도 이후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탑재되는 메모리의 크기가 굉장히 다르죠. 즉 이게 2배로 는다라고 하면 2배만큼의 메모리 수요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즉 메모리 시장이 60%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도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연평균 약 3.2%씩 성장하는 반도체 시장이 갑자기 2018년도에 12.4%, 그리고 그 이후로도 증가세가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도 전년 대비 10.9% 성장하는 산업이 되고 있어요. 이 추세가 계속 급격히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야 되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겠죠. 왜?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다른 여러 가지 전통적인 산업에 IT를 가지고 융합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융합 서비스들을 구성하고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반도체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근데 반도체 시장은요,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즉 몇 명의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그걸 시장에 내놓고, 이거는 1970년도, 80년도, 90년도에는 가능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불가능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강자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을 너무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가 중국에 대한 예를 들을 수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국가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몇 년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즉 중국이 작은 나라는 아니죠. 그리고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수시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내수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은 산업을 일으키고 주도하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은 크게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18.4%를 한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서 2020년도 국가별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은 거의 절반 정도를 꾸준히 가져갑니다. 한국과 일본과 대만은 순위를 조금씩 바꿔가죠. 아마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거의 5배, 4배에서 5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추월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과 시스템 반도체는 조금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체 시장의 18.4%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전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굉장히 작죠. 근데 요 반도체 하나의 분야만 놓고 본다면 전체 시장의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고, 일본도 1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TSMC로 일컬어지는 파운드리의 최대 강자죠. 기업을 토대로 거의 7%에 해당하는 시장의 지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투자가 좀 많고 내수 시장이 좀 크다 보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좀 견제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데 사용하는 반도체들입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D램 혹은 낸드, 이와 같은 것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메모리 반도체들은 동일한 모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찍어내서 웨이퍼상에 구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진입 장벽이 왜 높냐면 실은 요 집적하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후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신생 기업들이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요 메모리 반도체, 지금 한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요, 정보를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대신에 이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산과 추론을 하는 반도체들을 의미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겠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인텔과 AMD. 그리고 그 외에도 그래픽 프로세서들도 있죠. 엔비디아, 뭐 그런 기업들. 그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르네사스 뭐 그런 기업들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한 10개, 20개 정도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쉽게 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요 표처럼 반도체는 크게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뉩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메모리는 또 램과 롬으로 나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진행합시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램은요,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소자고요. 롬은 전원이 제거되더라도 정보들을 기억할 수 있는 소자가 돼요. 그래서 요 램들은 실은 캐시 메모리나 D램, 메모리와 같이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가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을 막 해야 되죠. 하지만 전원이 꺼지게 되면 지금 연산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를 이야기를 하고요. 롬 같은 경우는 이 정보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하드디스크나 CD롬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CD롬 같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어느 저장 장치에서 가져와야 되죠. 즉 우리가 정보를 기억을 해야 될 것들,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을 저장하는 장치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램은 전원이 공급되는 순간에만, 동안에만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롬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정보들을 저장합니다. 두 개 다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는 건 같은 의미고 실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이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 이와 같은 형태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메모리,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것들은 크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CPU라고 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과 마이크로 컨트롤러처럼 어떤 연산을 위주로 해주는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부르죠. 퀄컴이 요 AP의 최대 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DDI,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IC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CIS, CMOS 이미지 센서, 우리가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 CIS 모듈들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많은 분야에서 필요하죠. 카메라, 이미지 센서들은 카메라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실은 굉장히 수요가 점점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칩들은 비메모리, 그리고 기억을 하는 반도체들은 메모리로 구분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지면 기업도 점점 커지죠. 그래서 주가 상황만 봐도 실은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아마 요 크기를 5년, 10년으로 늘려보면 맨 아래에서 쭉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면 실은 계속 성장하는 산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도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뭔가 소득을 얻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산업의 추세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투자 같은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이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는데, 요 메모리의 반도체에 대한 산업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산업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모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로 사용하는 D램,
그리고 스마트폰에 많이 이용되는 낸드, 이와 같은 두 가지 타입이 전체 시장의 96%를 차지합니다. 즉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D램과 낸드 메모리가 전체 시장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D램의 경우에는 크게 3개의 기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제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10년 전, 15년 전 이전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D램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무너지고 인수합병되고 하면서 지금은 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3개사의 독점 체계로 굳혀졌죠. 새로운 D램 기업이 중국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가 경쟁력인데요. 어떤 메모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의 기업은 10원에 만들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은 100원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원에 만드는 회사는 20원에 팔더라도 이득이 크게 남아요. 2배나 남는 거죠. 그 절반이 남는 거죠. 근데 100원에 만드는 기업은 20원에 팔려고 하면 계속 손해를 보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극복을 해주는 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손해액만큼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실은 계속 팔 수는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물건을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하면서 기술들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은 계속 손해를 보면서 어느 나라도 중국처럼 규모가 좀 크더라도 계속 손해를 보면서 이 축적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산을 계속 해나갈 수가 없어요. 낸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만드는 게 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1강 5중 형태로 요 낸드 메모리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나눠지는데요. 1강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가격 경쟁력이 가장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인텔 이와 같은 기업들이 5개의 중간에서 경쟁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D램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42% 정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30%, 마이크론이 23.5%, 그 외에는 5% 정도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은 전체 시장 면에서는 D램의 경우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고요. 그 다음에 낸드의 경우에도 요 6개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즉 낸드는 D램에 비해서 그래도 시장 진입이 좀 쉽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강자들이 너무 기술 경쟁력이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에는 어느 정도 기업들도 산업들도 고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좀 달라요. 시스템 반도체는 저도 반도체 전공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느 순간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 돼 있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고 다른 기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 왕왕 발생이 됩니다. 전통적인 강자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아니면 퀄컴 이와 같은 회사들 경우는 실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요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어떤 물건의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반도체 설계 기업이나 아니면 생산 기업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즉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것들이 주문형 반도체라는 말로도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즉 테슬라에서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있어요. 뭐
카메라 모듈이 될 수도 있고 제어 모듈이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만들면 그걸 사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죠. 뭐 16기가 D램을 산 다음에 컴퓨터에 꽂아놓고 사용을 하다가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면 다시 16기가 메모리를 하나 더 사서 32기가로 늘리는 그런 과정을 하죠.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테슬라에서 만드는 자동차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만족하는 반도체를 생산 기업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런 걸 만들어 달라. 그래서 주문형 생산 특성이 있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수요 공급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 시스템 반도체는 다 주문형 반도체입니까?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인텔이나 AMD처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텔이나 AMD 아니면 엔비디아처럼 자기네들이 제품군을 만들고 소비자들이 그걸 사용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은 생산자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최종 소비자가 어떻게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만족하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같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긴 하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즉 우리가 CPU 같은 경우는 최종 사용자들, 일반 소비자들이죠. CPU를 구매를 해서 어떻게 자기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반면에 AP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만드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어떤 기능들을 만족하는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퀄컴이나 다른 기업들이 그 해당하는 스펙을 만족을 하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수한 설계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구조가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구조를 어떻게 잘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형태라고 하면 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이나 아니면 프로세서나 아니면 인터페이스나 이런 각각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 인력과 설계 기술이 핵심적인 그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가의 설계, 검증 툴, 그리고 기존에 자신들이 설계해왔던 반도체 설계 자산, 우리가 IP라고 하는데요. 이 IP는 Intellectual Proper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IP라고 하면 인터넷 주소를, 인터넷 어드레스를 의미를 하는데 이 반도체 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자기 자신이 어느 기업이 기존에 설계를 해왔던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툴과 설계 자산들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의 회사는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좀 돼요. 우리가 종합 반도체 기업, 영어로 IDM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종합 반도체 기업은 삼성이나 인텔 같은 회사입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반도체에 대해서 설계도 할 수 있고 생산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업을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생산은 안 하고 설계와 개발만 수행하는 그런 기업들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걸 의미를 해요. 팹리스는 그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반도체 생산시설, 팹이라는 게
없이 설계와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통신칩에서는 퀄컴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에서는 ARM이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생산 시설만 전담하는 기업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파운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팹리스가, 즉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을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대만의 TSMC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 및 기업 유형을 보면 설계를 하고 맨 처음에는 어떤 반도체를 만들 건지 설계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조립과 검사를 거쳐서 일반 사용자에게로 가게 되는데 이 전체를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만 하는 아까 우리가 반도체 설계 자산을 IP라고 말씀을 드렸죠. 설계만 주로 하는 IP 기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반도체 회로로 개발을 해주는 팹리스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파운드리, 그리고 반도체가 웨이퍼상에서 다 설계가 끝나면 그걸 패키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보면 검은색 플라스틱 틀 안에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도 수행해야 되죠. 패키징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기업들로 나눠져 있어요. 전체 세계 시장의 반도체 회사들을 좀 보면은요, 탑20,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여 개의 기업들이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즉 2016년도 꽤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탑20가 전체 시장의 8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파운드리 업체는 4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시설 없이 설계 개발만 주로 하는 팹리스 업체는 5개사예요. 세계에서 전체 반도체 시장이 차지하는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생산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 탑20 안에 드는 기업이 5개나 된다는 것, 설계, 개발만 잘한다 하더라도 기업을 유지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 이름들을 보면 자꾸 바뀝니다. 즉 아주 활발하게 인수합병이 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M&A를 통해서 회사들을 계속 인수하고 합병하고 뭐 그런 형태로 몸집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는 메모리 회사가 4개, 그 다음에 전장이나 그런 산업 쪽에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TI나 ST.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2016년도 기준해 가지고 20개 정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인텔 아시겠죠? 삼성 아시죠? TSMC도 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퀄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브로드컴이라고 하면 인터넷 네트워크에 관련된 통신 쪽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메모리에 많이, 그 다음에 TI, 도시바, NXP, 그 다음에 미디어텍은 대만에 있는 프로세서를 AP를 만드는 회사죠. 근래 가장 크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인피니언이나 ST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많은 반도체들, 그리고 일반적인 개발 용도에 쓰는 반도체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애플, 소니, 엔디비아, 르네사스. 르네사스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쪽, 그리고 가전 쪽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컨트롤러들을 만들어내는 회사고요.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요건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원세미, UMC, 뭐 이와 같은 회사들이죠. 근데 요게 2018년도에 가도 그렇게 순위는 조금씩 바뀌죠.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삼성, 인텔, SK 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그 다음에 브로드컴, 퀄컴, 도시바, TI.
엔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순위는 좀 바뀌기는 하지만 왜 주력으로 삼는 제품이 시장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면 기업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시장이 조금 정체되면 그 수요가 줄어들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서 순위가 좀 바뀌는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요 반도체 시장을 국가별로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네 군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크게 미국, 그리고 EU, 대만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키 플레이어가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요 한국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은 한국의 영향력은 굉장히 좀 미미한 상황이고 요게 한 10년 넘게 계속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몇 개의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전체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입니다. 뭐 요새 칩스 뭐 이와 같은 형태로 미국이 반도체 시장과 기술을 굉장히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점유율 자체가 원래 커요. 그리고 시장 규모도 큽니다. 근데 이 시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테마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 연구도 많이 하고 기술 보호 그리고 기업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세계 10대 기업 중에 7개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인텔, 퀄컴, 브로드컴, TI, 엔비디아, AMD 이와 같은 순서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보면 그래도 대충 알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EU는 차량용 반도체의 강자입니다. 특히 이 강자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피니온이 있습니다. NXP, ST 마이크로. 그래서 요 인피니온 절대 강자예요. 현대차하고도 같이 연구개발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XP 그리고 ST 마이크로 여러분들이 아마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에서도 이름을 들어본 기업들일 때 엠베드나 아니면 뉴클레어 뭐 이와 같은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기업이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이 실은 차량용 반도체의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파운드리의 최대 강자죠. TSMC를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팹리스도 실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대만의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은 대만 반도체 역사를 좀 이렇게 바라다 보면 TSMC가 왜 이렇게 크게 발전했는지 실은 알 수 있어요. TSMC는 일종의 국영기업입니다.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건 원래는 대만은 그 산업의 분포가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되어 있었죠.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자체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높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대만 정부가 생각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러면 그거를 전담해주는 즉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국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즉 팹리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운드리를 만들다 보니 이 파운드리 점유율은 지금 현재 50% 넘게 TSMC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팹리스 업체들도 굉장히 큰 미디어텍, 노바텍, 리얼텍 이와 같은 업체들 아마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저가형 스마트폰이나 작은 태블릿에 들어가는 AP를 설계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리얼텍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아니면 음향 그 외에도 요즘 같은 경우 시스템 보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칩들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전체 규모 그리고 국가별로 동향 이와 같은 것들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한국이죠. 그러면 국내에서의 반도체 동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은 대기업 위주의 종합 반도체 회사가 존재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죠.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 우리가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역시 강자죠. 그리고 동부 하이텍 이와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팹리스 LG 실리콘웍스부터 여러 개 업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징 조립 검사를 해주는 업체들 요거는 약간 대기업의 느낌보다는 중소 중견의 느낌으로 패키징 업체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많기 때문에 산업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션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처럼 기술 개발을 종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서 좀 우위에 우뚝 서 있는 그런 기업들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2001년도에 일본을 추월을 하고 2002년도에 미국을 추월을 한 이후에 부동의 1위로 계속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거의 10여 년간 비슷한 수준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강점인 분야들이 스마트폰하고 전장, 디스플레이 이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그리고 CMOS 이미지 센서 이와 같은 그 다음에 PMIC 전력을 구동하는 전력을 제어해주는 그런 IC들 일부 품목에서만 한정된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실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19년도 기준에서 87% 대 13%,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극명하죠. 99% 대 1%, 요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가져야 되는, 즉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계속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된 산업들, 기업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글로벌 유니콘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보면 새로운 벤처들 그리고 유니콘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종래에는 통신,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카메라 요와 같은 기존의 강자들이 있는데 실은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새로운 기술들과 결합되는 상황에서는 아직은 절대 강자가 없죠. 물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우위에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글로벌 유니콘 반도체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성장을 할 겁니다. 가트너사라고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이퍼사이클의 5단계로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촉발되는 시기는 벌써 훨씬 지났고요. 이제는 생산성의 안정기에 도달한 그런 상황이고 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왜? 새로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기업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테슬라 같은 기업, 원래 자동차에는 자동차의 엔진 제어나 뭐 모터 제어 이런 것들을 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컨셉이 나오게 되면서 인공지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고, 그걸 담당할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뉴로모픽 하드, 즉 신경망에 관련된 새로운 개념들, 그리고 응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들을, 반도체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5G의 초반부는 되지만 높은 주파수에서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되고 있죠. 5G, 6G 이와 같은 새로운 통신 규격들이 나오면 또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반도체 회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즉 우리가 3G, 4G 그리고 5G의 일부에서는 퀄컴이나 그런 회사들이 절대 강자가 됐죠. 근데 5G의 후반부 혹은 6G, 테라헤르츠의 시대에 오게 되면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업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실은 글로벌 강자로 우뚝 서게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왜? 3G, 2G, 3G부터 계속 기술력을 쌓아온 퀄컴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그 장벽을 넘어서서 승자가 되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만 하면 굉장히 글로벌 탑으로 올라가는 데 가능할 수 있는, 즉 우리가 계속 만들고 있던 거를 다른 만들고 있는 분야에서 기존에 만들고 있는 회사를 뛰어넘는 기술을 만드는 건 완전 어려워요. 근데 아무도 아직은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투자를 그리고 기술을 개발을 하다 보면 이길 수 있는 극적인 변곡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큰 수요처는 스마트폰이에요. 연평균 8% 정도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성장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태블릿 PC나 일반 퍼스널 PC 같은 것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시장의 한 절반 정도는 요 모바일 폰과 PC가 차지할 겁니다. 근데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즉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기계공학의 영역이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전자공학의 영역으로, 정보통신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IoT라는 컨셉도 기본적으로는 10년 전만 해도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 요 정도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수백억 개의 장치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엮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기존에 없었던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계속 상승할 거고, 또 이런 게임 체인저들이 여러 개가 더 나옵니다 라고 하면 실은 성장률은 더 가파라지겠죠. 그 다음에 DTV, 태블릿, 게임 콘솔 요와 같은 것들도 약간씩 성장하거나 실은 시장 규모가 좀 작아지거나 요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바라봤을 때 어디가 어느 분야가 성장할 겁니까? 라고 하면요. 일단은 서버 분야가 클라우드의 발전에 힘입어서 서버 분야가 급격히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oT 분야도 점점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마 변화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년 전에 나온 자동차와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기능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런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도 점차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반도체 시장은 2019년도 455 빌리언 달러에서 연평균 계속 10%씩 성장해서 2022년도에는 602 빌리언 달러 정도로
성장을 할 거고 그 이후로도 성장의 그 기울기가 줄어들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전까지의 기울기는 성장의 기울기는 3.3% 정도였는데 반해서 다시 급격하게 음복합 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산업의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실은 어떻게 보면 TV, 모바일, 노트북, PC,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외에도 자동차라든지 IoT와 같은 여러 가지 수요처들이 점점 새롭게 늘어나면서 반도체 시장 규모는 어떻게든 계속 커질 겁니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반도체 분야의 종류를 구성하는 종류를 좀 보면요. 우리가 반도체 제품을 구분할 때 IC, 인테그레이티드 IC, 집적회로 뭐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전체 반도체 제품의 83%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메모리는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그 포션은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들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프로세서, AP, 뭐 그와 같은 로직 계열들은 38% 정도. 그 다음에 아날로그 IC 같은 경우는 12.6%. 그리고 OSD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센서나 옵틱스나 아니면 디스크리트 관련된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센서 모듈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지털 로직 쪽이 전체 시장에서 메모리, 마이크로, 로직 요와 같은 것들을 합쳐서 어마어마한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날로그, 그 외 센서, 옵틱스 관련된 반도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별로 반도체들을 좀 분류를 해볼 생각도 있을 텐데, 우리가 과거에는 3C, 1I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3C, 1I 다음에 1A를 붙입니다. 요 A는요, 아티피셜 인텔리전트가 아니에요. 오토모티브입니다. 즉 자동차예요. 종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년 전에 나온 자동차하고 근래에 나오는 자동차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이 개념을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즉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을 실제로 구현을 시켜주는 건 반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에는 반도체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분류를 추가를 했고, 실은 요 오토모티브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 기존에 우리는 누구도 기존보다 더 나쁜 성능을 내는 자동차를 원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차선을 인식을 하고 졸음을 방지를 해주고 그냥 운전할 때 자율적으로 차가 알아서 가고 뭐 이런 기능들이 점점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사람들은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니즈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기능들이 없던 자동차들이 실은 나중에 교체 수요가 됐을 때 그 편리함을 탑재하고 있는 자동차로 소비자들은 바꾸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누구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성능이 떨어지는 스마트폰보다는 카메라 성능이 더 뛰어나지고, 그리고 속도도 더 빨라지고 저장 공간도 더 많아진 그런 스마트폰들을 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토모티브는 앞으로도 지금도 크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분류에 오토모티브를 추가를 했습니다. 아날로그 IC의 경우에 탑 10 기업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제 경우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인데 아주 전통적인 강자예요. 그리고 아날로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답죠.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있죠. 인피니언이나 스카이웍스, ST, NXP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요, 원래 이렇게 기업이 존재를 하다가 삼성처럼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다른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해요. 자기들이 만들지 못했던 분야의 반도체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덩치를 점점 키워갑니다. 왜? 스마트폰 안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한 회사는 한 가지 기능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두 개를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벤더 쪽 입장에서 보면 두 개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ADI, NXP 같은 경우 프리스케일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MC, HP, 마이크로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구매 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다른 반도체 회사들을 인수합병 해나가면서 덩치를 키우고 설계 자산을 늘리고 기술력을 높이는 요와 같은 특성들로 회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SD, 아까 센서나 아니면 카메라 모듈이나 그와 같은 것들인데요. 요 옵토 같은 경우는 일본이 그래도 가장 강자기는 하죠. 소니, 그리고 삼성, 그 다음에 옴니비전. 여러분들 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로 이름을 알리는 기업입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수요가 있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수요가 굉장히 폭증했죠. 열화상 카메라가. 왜? 비대면으로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옴니비전 같은 경우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모스 이미지 센서, CI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스마트폰에 썼던 게 CCD 레벨의 카메라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다 CIS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시장 성장과 함께 화질도 높고 UVC LED 같은 것들도 도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센서 쪽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 이름을 이야기를 할 때 보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쉬라고 하면 가정용 제품이라면 차량용 뭔가 제품들에서만 이름을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실은 가속도 센서와 같은 기계적이고 반도체적인 걸 결합한 차량용 반도체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들을 보쉬라는 회사가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언이나 STM 같은 회사들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 다이 원 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다이라고 하는 건 웨이퍼상의 원판을 얘기해요. 예전 같으면 이제 한 칩에 웨이퍼 하나로 구성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투 다이 원 칩이라고 해가지고요. 서로 다른 웨이퍼에 있는 것들을 내부에서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에다가 만들어주는, 즉 시모스 센서들 그리고 램스 센서들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웨어러블 밴드나 뭐 그와 같은 새로운 이동 장치 뭐 이런 것들에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반도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서버, 네트워크, 노트북 뭐 이런 거에 있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차량용, 열차 이런 거에 들어가는 산업용 전력 반도체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을 잘 안 들어보신 이름들이 많긴 하지만 온세미, 미쯔비시나 도시바는 다른
기억으로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 STM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MCU 분야에서는요, 월드와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분야의 강자는 일본의 르네사스, 그리고 유럽의 NXP, 마이크로칩, TI, IFX, 뭐 이와 같은 순서로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토모티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32비트 MCU가 요즘도 차량을 주문을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게 이제 반도체 쇼티지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니즈는 점점 커지는데, 그걸 생산하는 기업 수는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쉽게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바꾸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는 안정성이 굉장히 우선시되기 때문에 기존에 잘 수십만 대, 수백만 대에서 동작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다른 걸로 바꿔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차량 전장향이라고 하는 MCU 쪽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그걸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업체,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아까 대표적으로 여러 개의 기업들 인수합병하면서 덩치를 키워간다고 했죠. 기술력을 높여가면서 쭉 성장을 해가지고 이 분야까지 올라와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을 보면은요, 인수합병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있기는 하지만, 한 10년 정도 거의 18%씩 쭉쭉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3, 4% 정도라고 하면, 9년간 거의 20% 가까이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정말 어메이징한 거죠. 근데 그 성장 동력이 2008년 이후 17개사를 M&A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목표는 뚜렷합니다. 처음에는 아트멜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는 기본적으로 EEPROM이라든지 플래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관련된 기술들을 확보를 해요. 그 다음에 마이크렐 인수로 스탠다드 아날로그 제품들, 요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컨트롤러에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아날로그 제품군들, 그리고 SST사 인수로 32비트 인베디드용의 MCU 기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미 인수로 군수, 우주, 그리고 통신 쪽에 관련된 기술력들을 확보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기술력을 높여나가는, 그래서 크게 성장하는 이와 같은 전략을 쓴 대표적인 기업이라 소개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17개사를 인수합병했다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차량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 요 마이크로칩사가 제시하고 있는 걸 보면, 제네시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제품군들을 소개하는 것만 봐도 어쩌면 이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많은 반도체들은 마이크로칩이 공급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정말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봐도 하나의 자동차 회사에서 마이크로칩스에 구매하는 반도체의 개수 자체, 그리고 종류 자체가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가 정말 기계 제품인지 전자제품인지 살짝 애매해지는 상황에 나와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역사, 우리나라를 좀 기준해가지고 반도체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요. 반도체는 플레밍이라는 분이 이극 진공관을 발명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 가장 유명한 연구소죠. 벨랩에 있는 윌리엄 쇼클리라는 이름 아시죠? 여러분들 회로이론에서 배우셨을 텐데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950년대 후반에 역시 잭 킬비라는 분이 IC를 개발을 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다시 한번 반도체 분야에서 받았죠. 그러고 나서 예, 로버트 로이스하고 고든 무어, 유명하신 분이죠. 이 분이 인텔을 창업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요, 66년도에 고미전자산업이라는 회사가 한국 반도체 사상 처음으로 수출을 합니다. 우리가 전자계산기용의 트랜지스터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170만 개 정도 팔아요. 그리고 아남산업이 68년도에 한국 최초로 반도체 조립을 하기 시작해서 70년도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전설이 시작이 되죠. 한국 반도체가 74년도에 설립이 돼서 웨이퍼 가공하고 시계용 시모스 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77년도에 삼성이 요 한국 반도체 지분을 모두 인수를 하고 삼성 반도체로 이름을 바꾸죠. 대한전선도 LG도 대한반도체를 인수를 하고 전신인 금성반도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삼성 반도체는 삼성전자로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경우에도 현대전자산업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죠. 오일 쇼크들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격동의 시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반도체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투자 비용은 되게 높고 이득은 많지 않은 산업이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도쿄선언이라는 걸로 우리가 왜 반도체 산업을 해야 되는지 정립을 하기 시작하고 마이크론과 함께 삼성이 64K 킬로바이트 D램의 기술 이전을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짧은 시기에 D램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고 84년도에 기흥 공장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정말 영화 같은 치킨 게임이 계속 시작이 됩니다. 일본 업체 그리고 유럽에 있는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치킨 게임을 시작을 하면서 심지어 4달러에 팔고 있던 반도체를 30센트까지 내리면서까지 일본 업체들과 미국 업체들 간의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고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일본 업체들이 이렇게 몰락이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일본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기술 이전을 그 당시에 좀 많이 받았고 그 16메가 D램을 일본의 기술을 통해서 개발을 했고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일으킨 시점이죠. 16메가 이뤄서 64메가까지 D램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부터 일본과의 격차를 많이 좁혀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도체 후발주자기는 하지만 94년도에 6개월 정도의 격차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본의 기술 격차를 오히려 뛰어넘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뛰어넘는 날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액이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날을 우리가 반도체의 날로 10월 29일을 기념을 하고 있어요. 금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LG로 럭키스타에서 이제 LG로 바뀌면서 금성 일렉트론도 LG 반도체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동부의 경우에도 동부전자, 아남산업도 아남반도체를 한데 IMF가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인수를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이닉스로 바꾸게 되고 이후에 SK에서 하이닉스를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SK 하이닉스라는 이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반도체 시장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정말 수십 년간 격변의 시기를 계속 거쳐왔어요. 어느 분야보다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분야입니다.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하시는 분들과 만나면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야, 니들처럼 개발하면 참 편하게 살겠다라고. 물론 자동차 쪽도 많이 발전이 해왔지만 실은 반도체 쪽은 지수승으로 발전을 하고 그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가고 그 중간에 그 다른 기업에 비해서 뭔가 생산성이나 아니면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계속 강화하거나 허수아병 되거나 이런 과정들에서 핵심은요 어마어마하게 경쟁력으로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올라가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어느 산업이든 기존의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은 산업들도 점차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필요로 하게 되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맞을 겁니다. 근데 계속 성장도 하지만 한번 우위를 점했다고 해서 계속 우위를 점하는 산업이 아니라 어느 순간 확 무너질 수도 그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분야. 즉 일본 같은 경우도 반도체 기술력이 굉장히 높았죠. 어느 순간 한국이 추월을 하게 됩니다. 일본도 중국도 대만도 미국도 어느 나라도 실은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술 지원, 보호, 그리고 경쟁과 개발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계속 합쳐져 가지고 경쟁에서 늘 이겨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카이사르가 이야기한 거죠. 늘 승리하는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전투에서도 한 번 지면 잘못하면 회사가 휘청이게 되는 그런 높은 경쟁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은 어쩌면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많은 인력들이 실은 앞으로도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시장과 기술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이해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 이런 것들도 있고 반도체 분야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냥 몇 종류의 분야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가 쓰이는구나. 그리고 마켓쉐어나 기업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해를 좀 높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잠시 쉬셨다가 3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